그러면 너무나도 긴장되는 첫 공포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맨 처음으로 사연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거를 맨 첫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목은 포항 M 아파트 괴담이고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13년 전 1991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포항시 땡땡동에 위치한 M이라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아파트 이름을 지금 밝힐 수 없는 건 여기서 그 이름을 댄다면 그때 일을 애써 진정시키고 살아가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니셜로 표현한다. M 아파트는 시공 때부터 심상찮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될 때까지 여기서 일하던 인부로 포함하여 그곳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10여 명이 죽어나갔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여자와 만난 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만 것이다. 사인을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심장마비였다. 가족의 말을 인용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그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어디에 사는데 당신은 어디에 살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하고 인사를 하곤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난 이후로 길어야 2, 3일을 못 견디고 전부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였지만 가족들 외엔 남들에겐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1년여가 지나고 M 아파트는 27개 동이 드디어 탄생되었다. 사람들은 위치가 좋고 돈이 된다는 이유로 앞다퉈 입주를 시작하였고 분양 이틀 만에 모든 입주자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모두들 입주를 하였고 이곳에서 이상한 사망사건은 그들의 내리에서 없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곳, 즉 12동에서 이상한 죽음의 그림자가 내비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문의 죽음 첫 번째, 1401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남편, 맞벌이를 하는 이 신혼부부는 아침마다 둘이서 조깅을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조깅을 나갔고 코스는 매일 달리던 뒷산 등산로였다. 다정하게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으며 뛰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자리에 서버리는 것이 아닌가. 속도를 못 맞춘 아내는 10여 미터를 더 달려나가더니 멈춰서게 되고 남편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남편은 방긋 웃으면서 허공에 대고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다시 뛰는 것이 아니겠는가? 집에 돌아온 후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 말, 좀 전에 나하고 얘기 나누었던 여자가 1301호에 산다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나도 반갑다고 인사했지 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었으며 누구랑 대화했단 말이냐. 혼자 중얼대고 놓고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며 바가지를 긁어댔다는 것이다. 그렇게 둘이서 가볍게 다툰 뒤 서로 직장을 갔다고 한다. 아내는 아침부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은 것이 마음에 걸려 맛있는 장보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파트의 문이 열려있기에 반가운 목소리로 자기야! 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비명 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와 봤지만 남편이 죽어있는 것은 현실이었다. 아내는 기절을 했고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너무도 이해가지 않는 대목일 뿐이었다. 아침에 멀쩡하던 남편이 왜 죽어? 이건 말도 안 돼 하며 뜨거운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봤다던 1301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복을 입은 채 부랴부랴 1301호에 내려가 봤더니 그곳은 유일하게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빈집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남편이 보았다는 새벽에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란 말인가. 두 번째 의문의 죽음. 이곳은 12동 808호. 금술 좋은 40대 부부집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었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1401호 남편이 죽은
잠깐만요. 1302호겠죠? 1302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째 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부는 안방에 마주 앉아 TV를 1401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째 날 저녁,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부는 안방에 마주 앉아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고 한다. 어느덧 밤은 깊어갔고 부부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 오늘 1301호 여자를 봤는데 나를 알더라?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를 하길래 얼떨결에 인사는 받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어찌 알았을까? 나한테 관심 있나?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아내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당연한 일 아닌가? 1401호 남자가 1301호 여자를 보고 죽었는데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말이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버리자 괜한 얘기를 했다면서 아내를 달래주었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사과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새 남편은 잠이 들어버렸지만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안한 기운이 온몸에서 떠날 줄 몰랐고 계속해서 잠자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쉬는지를 확인해 볼 뿐이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아내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잠이 들고 만 것이다. 얼마나 흘렀을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반사적으로 남편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았다. 아니다 다를까 남편은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 두 눈을 크게 뜬 채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어 보았지만 남편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의문의 죽음 세 번째. 드디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12동에 사는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소문은 벌써 천리말리 퍼진 상태라 아무도 M아파트 자체에 오기를 꺼려했다. 이러다 보니 입주 시에 1억 2천 하던 집값이 8천만 원까지 내려와도 사람들은 안 들어오려 했고 12동은 6천만 원도 안 되는 6천만 원도 안 되게 집을 내놓는 사람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하여튼 이런 와중에 12동 705호에서 의문의 죽음이 또 발생되었다.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다. 705호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노부부는 두 분이서 사시는 게 적적하셨는지 방 한 칸을 새로 내놓았는데 이 학생이 들어왔던 것이었다. 학생은 공부벌레라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 학생은 노부부를 부모님같이 따랐다고 한다. 노인들이 잠이 없는 걸 알고는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노부부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고 식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한다. 물론 노부도 이 학생을 자식처럼 때론 손자처럼 귀여워해주었고 시간 날 때마다 말동무를 해주었다고 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포항지리도 모를 뿐더러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 학생에게도 포항이라는 낯선 곳에서 노부부는 부모님이자 친구였던 것이었다. 이곳에서 의문의 죽음이 나돌자 노부부는 언제나 늦게 다니는 이 학생을 걱정하였다고 한다. 깡패 조심, 차 조심하라고 입에 달고 다니셨는데 의문의 죽음이 생기고부터는 낯선 여인을 조심하라고 내내 당부하셨다고 한다. 학생은 그런 건 믿을 게 못 된다며 걱정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건강 조심하라고 되려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808호 남자가 죽은 지 열흘이 채 안 되었을 무렵 학생이 새파랗게 질려 집으로 뛰어들어왔다고 한다. 다짜고짜 이 학생은 1301호 여자를 보았다며 나 죽는 거 아니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노부부는 털컹 떨어지는 가슴을 억제하며 학생에게 말하길 그건 전부 헛소문이니 걱정하지 말으라며 학생을 위로했다고 한다. 그래도 학생은 무서움을 떨치지 못하고 온몸을 덜덜 떨 뿐이었다고 한다. 밤은 깊어왔지만 학생이 너무 무서워하길래 노부부는 학생을 노부부 침실에서 같이 재우기로 했다고 한다. 노부부는 학생에게 계속하여 진정시켜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주었다. 어느새 학생은 잠에 빠져들었고 노인들도 잠이 들었다. 아침은 다가왔고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본능적으로 학생을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며 학생은 죽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특히 12동에 사는 주민들은 사는 게 아니었다.
그리하여 12동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게 되었지만 법원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이라며 패소 처리를 해버렸다. 주민들은 시공업체 W건설을 상대로 계속해서 투쟁하였고 4년여에 걸친 투쟁으로 1995년 드디어 W건설은 M아파트 중 12동만 입주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12동을 폐쇄시켜버렸다. 4년여 동안에도 12동의 의문의 죽음은 몇 건이 더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M아파트에 가보면 27개 동 중에 12동만이 폐쇄된 채 음침하게 지금도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하여튼 12동이 폐쇄된 후부터는 의문의 죽음은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퇴근하고 새벽 1시쯤 갑자기 배가 너무 출출해서 집 앞 편의점에서 빵이라도 사 먹으려고 나갔어요. 17층에 살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고장난 기계의 소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내려야 하나? 하지만 갑자기 세우면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는 점점 1층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음도 심해지고 엘리베이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려야 한다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막 공포에 질리면 몸이 잘 안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진짜인가는 생각이었는데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튼 굉장한 소음과 흔들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찌저찌 1층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단 목적이었던 편의점은 가야 하니 후다닥 가서 먹을 걸 사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더니 한 3초 후 다시 열리는 거예요. 제가 탄 1층에서 그대로. 뭐지? 내가 센서를 실수로 건드렸나 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한 후에 올라가겠거니 하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스윽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걸 한 서너 번 반복하고 저는 속으로 이거 세상이 날 지금 억까한다. 아무리 봐도 옆에 그 흔들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태울 속셈인 것 같은데 절대 안 타지 하고 1층부터 17층까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5층까지 갔었나? 갑자기 엘리베이터 한 대가 위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눌렀구나 하고 확인해보니 제 목적지인 17층에서 멈춘 거예요. 약간의 공포감에 휩싸여 17층에 도착하기 직전에 좀 경계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도착하고는 멈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열리진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고 계속 째려보면서 얼른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 뒤로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아직도 탈 때마다 조금씩 긴장하면서 조심히 타고 있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 사연 중에 군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군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군복무? 아니다. 비초소. 왜 비초소인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숨을 좀 이상하게 쉬어도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자, 그러면 비초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했던 부대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대에서 초소 근무해서 돌아온 병사들 중 몇몇이 이상 증세로 호소였습니다. 근무 중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악몽을 꾸는 등의 증상이었죠. 하루는 한 병사가 근무를 다녀온 뒤 소초장님께 "소초장님, 제가 비소초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소초장님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기억 안 나?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그 병사는 진짜 억울해하며 절대 꾀병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당시 초소 근무 시스템이 병사 3명이서 ABC 초소를 한 명씩 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중 비소초만 다녀오면 몸이 이상하다느니 헛것을 봤다느니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 소초장님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날 소초장님은 오늘은 나도 근무에 참여해야겠다며 A구역부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도 아무 일이 없자 역시나 병사들이 꾀병을 부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체 시간이 되어서 B구역으로 이동한 소초장님은 또 별일 없이 지나자 화가 차올랐습니다. 근무 시간만 끝나봐라.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근무를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C구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B구역에서 근무를 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C구역에서 근무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소초장님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근무는 잘 서왔던 건지.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소초장님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카메라로 찍어보자고. 그렇게 며칠 뒤에 소초장님은 다시 근무에 들어가 A구역부터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였습니다. B구역으로 이동하며 A구역에 있는 녹화한 영상을 대충 둘러봤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다음 문제에 B구역으로 이동해서 카메라로 자신이 근무 서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어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님, 소초장님? 하고 A구역에서 이동해온 병사가 본인을 깨웠습니다. 소초장님은 벌떡 일어나서 아 미안하다 내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 하고 C구역을 향해 이동하셨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동영상을 돌려보는데 본인이 카메라를 발로 찼는지 화면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대신 딸깍딸깍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대체 뭘까? 더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본인이 졸린 것도 아니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고 쓰러져 있었다니.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하고 근무에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카메라가 쓰러지지 않게 삼각대를 가져갔습니다. B구역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삼각대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후 근무를 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A구역에서 온 근무 교대 병사가 본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소초장님은 불길한 느낌을 뒤로하고 C구역을 향해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면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던 소초장님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소초장님은 총구를 본인 머리에 향한 채 방아쇠를 계속 당기고 있었죠. 하지만 안전장치가 걸려있어서 딸깍딸깍 소리만 들렸던 겁니다. 그 후 소초장님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라 상부에 보고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결국 보고를 하고 근무는 무조건 2명씩 같이 서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로 문제는 없어졌고 가끔씩 근무를 다녀온 병사가 악몽을 꾼다는 이야기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는 제목을 예지몽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하기 편하게 반말로 글을 적겠습니다. 안녕?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게. 나는 26살 직장인이야. 이 이야기는 나의 꿈과 전 직장에서의 일을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적게 되었어. 나는 꿈도 많이 꾸고 악몽도 많이 꿔서 진짜 꿈속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 특히 이상한 예지몽을 자주 꿨어. 예를 들어 내가 햄을 먹는 꿈을 꾸면 햄과 비슷한 고기를 그날 먹게 된다든지, 빨래하는 꿈을 꾸면 옷을 빨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식이었거든. 이제 억지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맞아서 난 그냥 예지몽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 내가 꾸던 예지몽은 정말 하찮은 일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니? 이전 회사에 다니고 얼마 안가부터 잔인하게 정확하게 바뀌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종이가 꿈에 나오면 종이에 손이 베이는 그런 사소한 거였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어. 누가 내 뒤에서 다가오고 나는 놀라 계단으로 피하는 악몽을 꾸니 다음날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치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꿈을 꾸자 출근 중에 가벼운 사고를 당해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식이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요즘 운이 안 좋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러던 3월 9일 좀 이상한 꿈을 꾼 거야.
너무 현실적인 꿈을. 꿈은 내 회사 생활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어. 평범하게 일을 하다가 엄마랑 전화를 하면서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더라. 엄마,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 금요일이니까 간 김에 주말까지 있다 갈래. 그럼 엄마가 데리러 갈까? 응, 오늘 칼퇴할게. 이따가 봐. 누가 들어도 평범한 대화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다와가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아, 땡땡씨죠? 여기 어디 병원인데요.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연락드렸어요. 그 전화가 끊기고 꿈속에 내가 회사를 뛰쳐나오면서 나는 잠에서 깼어. 난 이 꿈이 현실이 될까 너무 두려워 그날 회사도 쉬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내가 꾼 꿈과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엄마는 그 말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나에게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하시더라고.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엄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어. 너 그 회사에서 뭐 했어?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날 보며 하는 말에 나는 네? 하며 당황할 뿐이었어. 회사에 원한 샀어? 뭘 했길래 너에게 그런 저주를 내려? 큰 호통에 깜짝 놀란 나와 다르게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되물으셨어. 무당은 부채를 촥 핀 후 입을 가리고는 혀를 차면서 말했어. 누군가 너를 저주했다. 무슨 원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주는 더 강해지고 너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죽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냥 회사를 다녔을 뿐 원한 살만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의 생각이겠지. 잠깐 어디 보자. 무당은 화를 내려다 잠깐 멈칫하고는 잠시 눈을 감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아하, 이런. 너는 말려든 거야. 네? 너한테 갈 저주가 아니란 거다. 너가 일하는 그 자리, 이 저주는 목적을 이루면 저주를 내린 사람이 다시 회수해 가야 하는 저주다. 하지만 이거 저주를 건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도 저주를 안 걷어갔군. 너 자리에 대해 뭔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 처음 자리를 배정받았을 때 맨 아래 서랍이 잠겨서 못 열었거든.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열리는 서랍만 쓰고 지냈는데 엄마는 내 반응을 살피다 무당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고 3개월 안에 회사 옮겨. 안 그러면 안 돼. 자리를 옮기는 건 이해했지만 왜 회사를 이직해야 하지? 의아해하고 있으니 무당은 한숨을 쉬며 말을 덧붙였어. 이미 저주는 너를 향하고 있어. 거기에 사용되거나 그 주변에 있던 물건들 그리고 장소 모두 너에게 안 좋을 거다. 무당 말만 듣는다면 바로 옮기는 게 맞았지만 이직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제 겨우 회사에 익숙해졌다 싶었던 시기라 일단 집으로 돌아가 더 고민해보기로 했어. 그런데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인 탓인가? 난 조심해야 하는데도 꿈에 대해 잠시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야.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길, 코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엄마랑 부딪혔어. 다행히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인 상태였어서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나에겐 충분히 두렵고 무서웠고 저주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느껴졌어. 난 엄마를 얼른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뒷일을 아빠에게 맡긴 뒤 황급히 회사로 달려갔어. 회사 사람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나를 보며 물었어. 어머, 무슨 일이에요? 오늘 연차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채 만 채 내 자리로 가 서랍을 무작정 열려고 했어. 큰 소란에 부장님이 나오시더니 상황을 보시고는 잠시 나를 부르셔서 진정시키시더라고. 그러고는 꺼내시는 말씀이 땡땡씨, 서랍 안에 뭔가 있는 거지? 그 자리 쓰던 전에 사람들도 계속 어딘가 다치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랍을 열려고 하다가 결국 회사를 떠났거든. 그 말에 나는 내가 처음이 아니구나 하면서 부장님께 저주에 대해 말씀드렸어. 부장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13년 전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지. 부장님이 회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엄청 일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근무를 하셨대. 인기도 많고 센스도 좋아서 모두 그 여성분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도가 지나친 사람이 있었던 거야. 매일 좋아한다 고백하고 스토킹하고
심지어는 몰카까지 찍는 그런 짓을 했대. 결국 참다 못한 그분이 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셨나봐.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여성분의 서랍 안에 있던 물품들은 다 책상에 꺼내져 있고 서랍은 잠긴 채 열쇠도 없어졌대. 뭔가 깨름직했던 여성분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몰아붙였던 거야. 여성분의 예상대로 범인은 몰카를 찍으셨던 그 사람이었던 거지. 결국 열쇠는 돌려받고 범인은 회사를 떠났지만 여성분이 서랍을 열어 안을 확인하고 난 후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셔서는 다시 서랍을 닫고 잠궈버렸다는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성분이 점점 이곳저곳 다치고 교통사고에 주변인의 사고나 죽음을 겪으시더니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거지. 내가 겪은 일들이랑 겹치고 마지막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까지 알고 나니까 나는 이 저주가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거의 울듯이 따졌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서랍을 그냥 두신 거예요? 이 서랍이 이상하게 치우려고 하면 안 들리고 부시려고 해도 안 되더라. 마치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듯이 말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잖니. 그 자리라도 써야지. 난 그 말에 이건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깨달았어. 난 결국 이직을 준비했고 다행히 3개월 안에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지. 물론 이직 기간 동안 사건 사고들이 더 있었어. 이직을 한 후에 전 회사에서 쓰던 물건들은 무당의 말대로 모두 다 버리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잘 다니고 있어. 그 뒤로는 예지몽은 아직 꾸지만 다시 사소하게 돌아갔고 별 털 없이 지내고 있지. 하지만 나는 트라우마에 휘둘리며 살아. 악몽을 꿀 때면 또다시 두려움에 떨다가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낸 후에야 안심하고 작은 소리나 인기척에도 놀라버려. 아마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겠지. 나에게 박힌 저주받았던 기억들은 잊혀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겪은 이야기를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어서도 있지만 꿈이라고 쉽게 넘기지 말라는 것과 비뚤어진 사랑은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 긴 글인데 봐줘서 고마워 라고 합니다. 자, 5번째 이야기. 책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7, 8년 전에 한문 배우러 다니던 학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한문을 배우기 위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서당처럼 방학 시즌마다 한 달씩 합숙하면서 수업을 받고 자습도 않은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생활하는 건물은 수통골이라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자습 시간이 끝나면 날은 어둑해지고 조금은 무서운 기분도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 일정을 끝내고 같이 생활하는 동생과 함께 방으로 돌아가던 중 한 교실에서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누가 남아서 자습을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도 이 소리를 들었는지 형, 저 소리 들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들었지? 대답을 하고 안쪽에 진짜 누가 있나 싶어 동생과 함께 그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이 들은 것과는 달리 사람은커녕 책상 위에는 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방으로 돌아갔지만 처음 겪어보는 기현상이라 찝찝한 마음만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제목은 중국 유학 중에 겪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들고 온 이유는 첫 번째, 길고요. 두 번째, 무서워요. 제 기준으로 좀 무서웠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글씨가 좀 많아서 제가 읽다가 버벅거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6번째 이야기, 중국 유학 중에 겪은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쯤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중국 집들이 복도도 불이 거의 없고 지저분하고
혹시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 문마다 복 들어오라고 붙여놓은 새빨간 스티커라던가 약초 끈으로 돌돌 말아 무당집 금줄 마냥 문 앞에 걸어놓은 집들이 많았어요. 제가 6개월간 임대한 아파트도 그랬답니다. 5층짜리 낮은 아파트인데 복도도 어두컴컴하고 쾌쾌한 냄새. 엘리베이터는 꿈도 못 꾸고 밤에 계단에 불조차 없어서 손전등 켜고 다닌 아파트였죠.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런 식이었던지라 특별히 불평도 없었고 무엇보다 집 내부가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깨끗해서 바로 계약해버렸어요. 거실에 방 2개, 해가 잘 드는 남쪽 방은 제가 쓰고 북쪽 방은 회사 일로 한국과 중국 오가는 아빠 때문에 방을 비워놓았죠. 이사 오기 전부터 이 집에 있던 침대 하나도 그쪽 방으로 빼놓고요. 대충 이사를 끝내고 짐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데 유독 북쪽 방은 이상한 냄새가 심한 거예요.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호라비 냄새 같다 싶어서 친구들이 놀러오면 저 방에는 아저씨가 살아 이러면서 장난치곤 했죠. 기숙사 나가서 사는 게 저 혼자라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그날도 친구들은 방에서 컴퓨터하고 책 보고 놀고 있었고 살짝 졸리기 시작한 저는 조용한 곳에서 자기 위해 북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도 북쪽 방이 남쪽 방보다 서늘하긴 한데 빛이 잘 안 드니 당연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아저씨 냄새를 맡으며 이사간 이후 처음으로 그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대단히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있잖아요. 교실이나 강당에서 넓게 울리는 여러 사람이 수군대는 소리요. 처음엔 애들이 참 시끄럽게도 떠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워낙 허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터라 가위 경험도 많았었기에 직감적으로 또 가위 눌렸나 보다 했습니다. 그동안 눌린 가위는 하나같이 몸만 잘 안 움직여지고 누군가 보는 것 같다거나 혹은 겨우겨우 눈 떴는데 새하얀 안구 2개가 돌아가더니 가위가 풀렸다거나 같은 그저 흔하디 흔한 가위였습니다. 눌리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날은 발가락과 손을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소름이 돋았던 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수근. 엄청나게 빠르게 중얼거리는 그 소리들이 점점 귓가로 다가옵니다. 소리뿐 아니라 확연히 무언가가 다가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얼굴 근처까지 와서는 가가가각 되는 배경소리에 찢어질 듯한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이 곤두선다는 게 그 느낌일 거예요. 소리를 지르려 해도 말도 안 나오고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두려웠어요. 마음속으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엄마 살려줘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갑자기 쥐죽은 듯이 소리가 멎었습니다. 끝났구나, 살았다 그러고 있는데 귓가에 대고 끊이지 않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눈물은 계속 나는데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분명 방 밖에서는 친구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발 낌새를 채고 누가 나와서 나를 깨워달라고 계속 되뇌었죠. 조금 지나니 친구들 목소리까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귀에 바로 입을 대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 친구가 몸을 흔들며 깨웠습니다. 악몽 꿨냐고 왜 그리 울면서 뻐끔거리냐고 물었습니다. 나 가위 눌렸는데 완전 무서웠다면서 소름 돋은 팔뚝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에서 도저히 혼자 못 자겠다고 내 방 가서 잘난다고 침대에서 일어나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친구가 나가기 전 방을 다시 둘러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근데 이 방 진짜 뭐가 썩는 냄새가 심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서 잘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북쪽 방은 매일같이 환기를 시켜도 그때뿐이지 곧 특유의 그 아저씨 냄새가 가득가득 풍겨났어요. 처음 사건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장 아끼는 후배가 중국 운남 지방을 여행하고 와서는 제 방벽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다고 족자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운남 지방 토산품인지 중국 소수민족 의상을 입은 여자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검정색 천에 화려한 색상으로 칠해져 있어서 눈에 잘 띄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그 그림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공포 특집에서 검은 폭포 얘기도 생각나고 초상화 눈동자 움직인다는 등 괴담도 많아서 꽃이나 과일 같은 정물하면 몰라도 인물 하나 풍경 하나는 좀 무서워서요. 근데 하필 벽에 걸라고 뒀는데 남는 벽이라고는 책상과 벽장, 옷장, 창문에 가려서 침대에서 누우면 바로 보이는 맞은편 벽밖에 맞은편 벽밖에 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친한 동생이 생각해서 사다 준 건데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놔야 다음에 놀러와서 보고 기분 좋겠구나 싶어서 침대 맞은편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엄마였어요. 밤 늦게 미안한데 아빠랑 싸웠으니 좀 찾아가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얼른 오라고 말씀드리고 일어나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전화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엄마가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뭘 물어도 별다른 대답 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전 엄마를 그대로 두고 커피포트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자기 전에 받아놓은 다운로드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는데 국제전화 번호인 발신자 제한 표시 번호창이 뜨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 며칠간 전화를 안 한 게 마음에 걸려 한번 걸어보셨다고요. 딸, 별일 없지? 하고 물어보시는데 여긴 중국이지? 엄마는 한국에 계시고 근데 그럼 마루에 있는 엄마는 누구지? 엄마는 뭐라 하시는데 국제전화 특성상 제대로 말이 들리지 않고 자꾸 말이 끊깁니다.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 없는데 모니터에 제 방문이 비치고 보고 싶지 않은데 두 눈이 모니터에 박힌 채 문 옆으로 사람 머리가 보였습니다. 전화기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입이부터 말이 나오질 않았고 전화 속의 엄마 목소리는 자꾸 끊기면서 괴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딸, 엄마가 엄마 모습을 한 그것이 목을 꺾어 어깨에 딱 붙인 채로 웃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요. 엄마 모습으로 목을 꺾어 문 너머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여자. 지지직 거리면서 더욱더 사람을 미칠 듯이 만드는 전화기 소리.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정말로 몸이 굳은 채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요. 모습을 드러내며 점점 그것의 키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정도에 키웠는데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자라더군요. 그리고 천장에 뒷머리를 붙인 채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 비릿한 웃음하며 저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어나니 아직 새벽이고 저는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시간 확인하려고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을 열어보고 혹시나 싶어서 전날 밤 전화 목록을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하긴 꿈이었으니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한국에 있는 엄마가 찾아온다고 해도 동요하지 않고 맞아주었겠죠. 다행이다. 정말 기분 더러운 꿈이었다 싶어서 불이라도 켜야지 싶었는데 북쪽 방에서만 나던 그 냄새가 제 방에서도 약하게 맡아지더군요. 방문을 닫지 않아서 냄새가 스며들었나 보다. 방향제든 뭐든 사서 방에 막 뿌려야겠다 생각하고 몸을 반쯤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보는데 진짜 다시 생각하면서 욕 나오는데 엄마 얼굴이 창문 밖으로 3분의 1 정도가 가려진 채 또 왼쪽 뺨 광대뼈 부분부터 입술 반쪽가량이 가려진 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입을 열어 뻐끔뻐끔 거리는데 홀린 듯한 기분이 되어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섭고 소름 끼치면서도 멍하니 까만 입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대단히 싫은 냄새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온갖 기도를 속으로 하며 다시 눈을 떴는데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불 켜고 날 밝을 때까지 계속 잠도 못 자고 밤샜습니다. 어느 정도 날이 밝자마자 엄마랑 전화를 해서 무서워 죽겠다고, 진짜 이 집 뭔가 무섭다고, 혼자 못 있겠다고 난리를 치니 네가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공부가 힘드니까지 흔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성경도 옆에 놓고 자고 자기 전에 기도도 꼭 하라고 그러시대요. 아빠 며칠 내로 가실 테니 그동안 문단속 잘하고 지내라고 하시고요. 하긴 당연하죠. 실질적으로 제가 멀쩡한 정신에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밤중에 꿈인지 뭔지 모를 일에 혼자 헛것 보고 아침부터 설레발을 쳐대니 그렇다고 엄마가 얼른 이사가자, 안 되겠다 하실 일도 없고요. 운남 동생한테 귀신 꿈 꿨다고 얘기하니 동생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는 하는데 다음 날이 일요일이어서 포기했습니다. 낮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인터넷의 경험담을 끄적거려도 말도 안 돼, 귀신이 어딨어? 자작나무 타네, 소설 쓰냐? 하시는 정말 현실적인 분들 많은데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 밤 불까지 켜놓고 성경책도 옆에 두고 방문도 꼭꼭 닫아놓고 그것도 무서워 방 앞을 무거운 소파로까지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침까지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해가 비쳐 들어오고 살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은 들었는데 일어나기는 싫고 아직 알람은 울리지 않았으니 조금 더 잘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 냄새가 또 맡아지더군요. 그때까지도 비몽사몽 중에 방문 또 열렸나? 이런 생각뿐. 그런데 옅었던 냄새가 순식간에 방 전체에 꽉 찬 듯이 심하게 났어요. 안 되겠다. 일어나야겠다. 차라리 빨리 준비하고 교회 가서 준비나 해놔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왼쪽 팔이 꽉 잡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제가 가위를 그동안 많이 겪었다는 것은 아시겠죠? 하지만 이 집에서 겪은 가위들은 그동안 겪은 가위들보다 참 풀기가 어려웠어요. 특히나 제가 마지막으로 겪은 이 가위는 제가 겪은 가위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왼쪽 팔부터 저리더니 머릿속으로 또 가위인가?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온몸이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동자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왼쪽에서 내 팔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요 며칠 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너무도 무서워서 미칠 것 같더군요. 20년 동안 외워오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흔한 찬송가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말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제 왼쪽 팔을 누르던 차가운 느낌의 손이 살짝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제 손가락부터 훑고 꼬집기를 반복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만지듯 쓰다듬다가도 돌변하여 정말 너무 아플 정도로 꼬집더군요. 꼬집고 다시 쓰다듬고 다시 힘껏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등, 팔꿈치 아래를 지나 팔꿈치까지 왔습니다. 누가 귓가에서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손이 목으로 올라가면 나는 죽는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는 온갖 기도들을 하고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손이 제게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안 돼, 벌써 팔꿈치를 지났어. 제발 도와주세요. 그 손이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 다 또다시 부드럽게 쓰다듬고 힘껏 살을 꼬집을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숨이 크게 튀어나오면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왼쪽 팔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그 집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선명하게 꼬집힌 자국들로 새빨개진 제 왼쪽 팔을 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바로 그 집에서 나와 며칠 동안을 운남 동생 방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빠한테 무서워서 혼자 도저히 못 있겠다고 얼른 다 와달라고 난리를 쳤죠. 동생 집에 있을 때도 가끔씩 그 못 꺾인 엄마 모습의 여자의 꿈을 꿨어요. 항상 빤히 문지방에서 쳐다보다가 슬금슬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꿈이요. 아빠 오시기 전까지 그 3, 4일 동안은 그 집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질 못했고, 아빠가 중국에서 선교하신다는 어떤 선교사님 모셔오셨을 때도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열쇠만 드리고 동생네에서 기다렸어요. 조금 지나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라고 전화 오셔서 갔는데 놀랍게도 제 방에 있던 그림을 떼서 선교사님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땐 그분께 꿈 얘기도 따로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저 열쇠만 전해드리면서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내 팔을 잡고 꼬집었다, 이것이 전부 이렇게만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떼어내신 게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대화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간추렸습니다. 중국은 원래 잡기가 많다. 귀신이 있을 땐 시체의 역한 냄새가 난다. 특히 악한 귀신일수록, 그리고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힘이 강할수록 냄새가 심하다. 감히 눌렸던 북쪽 방은 악한 영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그림, 사연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고 무언가 머물게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마다 대적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를 잡고도 기도를 계속해 주셨는데 그분 손이 닿았던 자리가 화상 입을 것 같다 느낄 정도로 뜨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신기하게도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북쪽 방에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방향제도 뿌려보고 초도 태워보고 환기를 며칠을 해도 안 빠지던 냄새가요. 저는 예전보다는 가위를 덜 눌리지만 그래도 아직 피곤하거나 몸이 아플 때 가끔씩 눌리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눌릴 때마다 왼쪽 팔부터 심하게 저려옵니다. 7번째 이야기, 언니와 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그때는 방학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모두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저녁 6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일 나가고 없어 혼자 횡하니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습니다. 출출하던 참에 전에 만들어 먹고 남은 핫케이크 가루가 생각나 핫케이크나 만들어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서 씻고 있는데 언니가 부엌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더니 뭐해? 뭐해? 하고 물었습니다. 나 핫케이크 해먹으려고. 언니도 먹을래? 언니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싫음 말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프라이팬을 마저 씻으며 혼잣말 하는데 전 순간 멈칫했습니다. 씻고 있던 프라이팬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집엔 저 혼자뿐이었어요. 잠이 덜 깨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 하고 다시 언니가 있던 부엌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니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고개만 빼꼼 내밀고 무표정하게 뭐하냐고 묻던 언니가 이제는 저를 보며 비웃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분여 동안 언니와 눈이 마주친 채로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가 확 풀려 주저앉는 순간 언니의 얼굴은 웃는 얼굴 그대로 서서히 반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엌에 주저앉은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10분을 있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핫케이크고 보고 내동댕이 친 채 방으로 들어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혹시나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언니에겐 아무 일이 없었고 바쁘지 않아서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뒤 아직까지도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억지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날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언니가 집에 오는데 저희 집 대문에 제가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언니는 추운데 밖에서 왜 이러고 있냐며 얼른 들어가자고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땅을 짚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가자고 해도 가질 않자 언니가 들어오기 싫으면 말아. 거기 있다가 또 나 닮은 귀신 나올라 하면서 혼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웃으며 방으로 들어오던 언니는 갑자기 놀라며 가방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밖에서 만났던 제가 방 안에서 곤히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마음에 언니는 저를 깨우려 했지만 아까 일도 있고 해서 제가 더 무서워할까봐 깨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현관 앞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투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관 앞의 그림자 시작하겠습니다. 꽤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들어서자 거기 어머니가 불도 안 켜고 귀를 막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웅크리고 계셨다.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이러고 있는 건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초조해져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을 걸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방에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어머니는 갑작스레 내가 말을 걸어 놀란 듯 했지만 곧 내 얼굴을 보고 안심한 것 같았다. 뭐야, 너구나. 사람 좀 놀래키지 마렴. 아니, 놀란 건 난데 어두운 방에서 불도 안 켜고 귀 막고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할 소린가 그게? 기막혀하고 있자니 어머니가 이상한 걸 물었다. 그건 그렇고 너 어디로 집에 들어왔니? 어디로? 이상한 질문에 기가 막히면서도 대답했다. 제 엄마, 어디로 집에 들어왔냐니? 당연히 현관이지.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는. 말을 마치기도 전 바로 그 현관에서 똑똑 하고 유리를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누가 왔나? 나는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 현관을 들여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초조한 듯한 모습으로 나를 말렸다. 또 온 거야. 아까 그놈이야. 분명 아까 그놈?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돌아왔을 때 이상했던 어머니의 모습과 아까 그놈이라는 게 뭔가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까 내가 왔을 때 이상한 꼴하고 있던 게 아까 그놈 때문인 거야? 내 질문에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게 말야 계속 현관에서 노크를 하는 거야. 네가 오기 조금 전부터. 엄마는 그게 무서워서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귀를 막고 그게 없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던 사이 너가 돌아왔지 뭐니? 그것도 현관으로.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랬다. 나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거 뭔데? 봤을 거 아냐. 어머니는 고개를 아래로 푹 떨구고 있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그 사이에도 현관에서는 계속 똑똑 노크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잠깐 보고 올게. 아까랑은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혹시 택배라도 왔으면 빨리 확인해야 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잡은 팔을 놓지 않았다. 안 된다니까. 안 가는 게 좋아.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괜찮다니까. 위험한 놈이면 현관문 안 열고 슬쩍 보고만 올게. 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뿌리치고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우리 집 현관은 흐린 유리가 끼워져 있는 미닫이 문이다. 현관을 열지 않아도 밖에 어떤 놈이 있는지는 대충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나는 현관까지 가 그 녹화하는 놈이 어떤지 살폈다. 아마 어머니도 손님이 왔나 싶어 현관까지 왔다 이걸 봤었겠지. 현관에 서 있는 빨간 사람을. 나는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한 사람 그림자였으니까. 키는 아마 초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다. 빨갛다는 걸 빼면 말이지. 그래서 나는 단순히 손님인가 싶어 현관을 열어 유리 바로 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노크하는 손이 유리 너머로 보였다.
똑똑히. 새빨간 사람 손이 정말로 새빨겠다. 빨간 장갑 같은 게 아니라 새빨간 맨손이었다. 그 순간 아, 얘는 인간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현관을 열려고 가까워진 사이 그 녀석도 내 존재를 알아차렸으니 가까워진 내 존재를 알아챈 그놈은 이후 엄청난 기세로 현관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정말 엄청난 기세였다. 현관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싶은 기세로 계속 두드려댔다. 바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새빨간 사람 그림자가 엄청난 기세로 현관을 두드려대는 것이다. 문에서 철컹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어른인데도 그 광경을 보니 오금이 저려 발도 못 댈 지경이었다. 하지만 계속 거기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묘하게 달려 도망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마 상대가 모르게 서서히 도망치겠다는 생각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뒤로 몸을 뺐다. 그러자 사람 그림자도 약간 변화를 보였다. 처음 봤을 때보다 어쩐지 키가 커진 것 같았다. 하지만 녹화하는 팔의 위치는 아까와 다름없다. 키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것이었다. 머리가.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만 위로 쭉쭉 자라나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자라난 머리는 서서히 현관 위에 있는 작은 창에 다가서고 있었다. 하필 그 작은 창은 채광용이라 흐린 유리가 아니었다. 그러니 그 작은 창으로 머리가 다가서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시점에 나는 눈을 피했어야 했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너무 무서워 오히려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봐버렸다. 새빨간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 아이라고 생각한다. 새빨간 얼굴에 머리카락과 눈썹이 없었다. 인상적이었던 떡하니 열린 새까만 입과 부릅뜬 눈. 그 눈으로 흘깃흘깃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나니 완전히 한계였다. 나는 아하 하고 소리 지르며 도망쳤다. 그리고 거실로 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막고 덜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야, 왜 그래? 하면서 나의 어깨를 잡았다. 아, 아빠잖아. 놀라게 하지 마세요. 뭘 놀라게 해. 놀란 건 나야. 어떻게 둘이 불도 안 켜고 시커먼 방 안에 웅크려 있어. 갑작스레 날아온 목소리에 놀라긴 했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니 좀 안심이 됐다. 그리고 무심코 물었다. 아빠, 도대체 어디로 집에 들어오셨어요? 자, 이야기의 제목은 마리로 하겠습니다. 이 뒤에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은 그냥 정말 재미로만 들려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린 투표로만 투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리, 김말이 맛있지.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살 새집이다. 와, 엄청 하얗다. 난 32살의 유부남이다. 아내가 없는. 3년 전 우리 가족은 바다로 여행을 갔었다. 그곳에서 아내와 나의 딸 마리가 깊은 바다에 빠져버렸고 난 결국 마리만을 구하고 말았다. 그 하얀 집 내부는 굉장히 넓었다. 마리에겐 2층에 5개의 방 중 맨 오른쪽에 있는 끝방을 주었고 난 1층의 맨 끝방을 골랐다. 내 방에서 바로 위층이 마리의 방이기에 왠지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마리야, 잘 자. 아빠도 잘 자. 마리의 방에 불을 꺼주고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다. 1층 내 방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문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사람의 말소리 같은. 난 다급하게 뛰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마리야! 마리는 태어난 듯이 날 쳐다보고 있었다. 응? 아빠? 너 누구랑 이야기했니? 응, 나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오니까 가버렸어. 순간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마리야,
오늘은 아빠랑 자자. 난 마리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 다음날 난 평소 친하던 존 교수에게 찾아가서 나의 논문을 건네며 슬쩍 어제의 일을 꺼냈다. 저 교수님, 사실은 어제 난 그 이야기를 다 했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죽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을 보는 것 같아. 하지만 그이는 3년 전에 죽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환상을 보는 거죠? 새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그래서이지 않을까 하네. 내가 좀 연구해 볼 테니 자네는 집에서 쉬고 있게. 난 교수의 연구소를 나와 집으로 갔다. 도착하니 하늘은 벌써 어둠이 깔려 있었다. 마리아! 마리는 내려오지 않았다. 마리아? 난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뛰어서 방에 들어갔더니 마리는 또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리아! 아빠? 엄마가 또 갔어. 엄마는 없어. 3년 전에 죽었다니까 자꾸 그래. 아빠. 마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리아, 아빠가 미안해. 난 우는 마리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마리를 재웠다. 다음날 따르르르르릉 찰컥. 여보세요? 날쌔 존 교수. 존 교수는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떨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다. 왜 전화를... 마리, 자네 딸 마리일세. 3년 전 그 사고로 엄마와 함께 죽었다는구만. 네? 진짜야. 내가 확실히 조사를 해봤는데. 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내 뒤엔 마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아빠 머리 위에 엄마가 있어. 난 마리를 데리고 근처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난 마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내려왔다. 그러나 그날 밤 마리는 다시 문을 두드렸고 난 이번엔 마리의 다리까지 잘랐다. 마리는 비명 한 번 지르지도 않았다. 마리를 이번엔 거의 400km 정도 되는 곳에 데려다 놓고 와버렸다. 그러나 그날 밤 마리는 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렸고 난 너무 놀라 묻고 말았다. 어떡해? 아빤 그것도 몰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잖아.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속았죠? 속았죠? 이 이야기를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나만 당할 수 없어가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냥 해봤습니다.